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팀장님 지난주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네. 11월 25일, 26일에 있었고 또 27일에 한 메콩 특별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방송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신남방 정책. 네. 저희들끼리만 핫 이슈일 수도 있어요, 가끔. 아, 네. 그런가요? 핫 그렇게 이슈는 하지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핫 네. 이슈로. 아, 저희는 원래 그 아시아 푸드 축제? 푸드 스트리트. 네, 그걸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심이 좀 있었어요. 아시아의 온갖 나라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음식하면 아시아죠. 그렇죠. 결국 못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 시간이 아시아 나라들을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아시아팟에서는 계속 아세안하고 신남방 정책을 계속 나름 주목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잠시 특별 배치를 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호회. 대해서. 네, 호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넘어갈 수 없어서 모셨어요. 이재현 아세안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되게 정말 너무 모시기 힘든 이름이 길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도 아시아 이슈들을 계속 전해주고 계셔서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뭐 제가 방송에 특화된 사람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지식이 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렇게 그래도 불러주셔서 연구원이신데. 감사합니다. 네, 다른 아시아 사람보다는 인싸. 아무래도 아시아 인싸 아니겠어요,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았는데요. 정상회의 때문에 또 부산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으시죠, 선생님? 예, 정상회의 주변으로 부산에 좀 다녀왔고요. 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26일 날 열렸죠. 네. 그 전날 25일 날 그 환영 만찬에도 운이 좋게 초청을 와. 받아서 다녀왔었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부 쪽인가요? 친정부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못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 한양만찬 생생한 좋았을 것 현장을 같아요. 또- 근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선생님? 약간 그럼- 아세안 쪽 사람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정상들도 오시고. 예, 한 정상들 내외분들 음. 혼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내외분들하고 그다음에 한 300여 명 정도 그리고 뭐 많이들 왔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그렇죠. 저 재계에서도 오고 뭐 음. 정치인들도 총출동하고 장관급 인사들도 막 오고 그랬더라고요. 저한테도 되게 신기한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진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정상 대표들하고 이렇게 저희 대통령하고도 다 찍으셨을 때 옷들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예뻤어요. 뭐랄까 다양한 느낌이 들어서 좀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실- 거기까지는 패션에 관해서는 제가 뭐 할 얘기는 없으니까. 사실 이재현 선생님은 참여연대 국제연대 실행위원이시기도 해요. 선생님이 약간 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불량 실행위원입니다. 회의에도 자주 못 나오고. 네, 맨날 미안해 하시긴 하는데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또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는 참 고마우신 분이셔서 오늘도 그래서 오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네. 선생님, 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요. 기초 정보를 그래도 저희 청취자들께 조금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계속 아세안 얘기는 하는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한국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저기 수업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 정말요?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동남아 지역에 있는 10개 국가들이 1967년부터 만든 지역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유럽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유럽연합은 통합의 수준이 높은데 아세안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국가들 사이에 느슨한 협력체 정도로 되어 있고 만들어지긴 67년에 만들어졌지만 처음부터 10개 국가가 다 참여했던 건 물론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한 나라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이렇게 5나라가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80년대 브루나이가 독립을 하면서 가입을 했고 90년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순으로 캄보디아 99년에 가입을 하면서 2000년대부터 10개 국가로 아하. 완성체가 됐죠. 그게 네. 1967년에 그 처음 만들어진 5나라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구상했던 동남아 지역에 10개 국가가 다 포함되는 우와. 완전체가 99년에 만들어진 멋지네요. 거고요. 예. 그런데 한국하고 아세안의 관계가 시작된 건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 관계하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하고 한국과 동남아 관계는 한국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개별 국가들 사이의 관계고요. 그거는 멀리 가면 70년 전까지도 공식 국가 간 수교 관계는 7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요. 네.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왜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게 열렸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올해 특별정상회의가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하고 한국하고 관계를 맺은 지 30년째 거슬러 올라가면 1989년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수교 관계처럼 89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이 처음에는 한국을 안 받아주려고 그랬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아세안은 어떻게 되냐면 10개 국가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을 대화 상대국이라는 네. 형태로 이렇게 끈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80년대 내내 한국이 엄청 쫓아다녔어요. 아세안 국가들을. 우리도 끼워달라. 대화 상대국으로 받아달라. 그랬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안 받아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 아세안이 관계를 맺고 있던 대화 상대국들은 대부분 강대국, 일본이나 중국, 뭐 이렇게. 미국, 중국, 네. 일본 이런 큰 나라들이죠. 호주 이렇게 좀 소위 먹고 살만한 나라들. 네. 한국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80년대 초반에도 개발도상 국가였고 그러니까 아세안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땡기는 매력적이지 게 않은. 그렇죠.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같이 놀아봐야 우리한테 큰 이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네. 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 89년에 아세안이 부분 대화 상대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요. 그냥 대화 상대국이 아니라 너네들은 아직 조금 모자르니까 반해보겠다. 예, 몇몇 분야에 한해서만 경제협력 같은 분야에 한해서만 협력을 하자라고 했고 91년에 전면 대화 상대국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가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는 김대중 정부에 와서죠. 97년, 98년 경제 위기가 나고 아세안 국가들이
이쪽 동북아의 한중일 세 나라한테 우리 같이 뭔가 지금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 같이 경제 위기 겪은 국가로서. 근데 네. 그때 한국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뭐 지금 되게 새로 시작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같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상대로서 그때 다른 나라들도 약간 그 IMF 같은 게 왔었죠, 선생님. 태국부터 시작했죠. 네. 태국 왔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넘어갔다가 인도네시아 넘어갔다가 한국까지 넘어온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직접 이제 그 아세안 플러스 3라고 네. 하는 회의에 가가지고 갔다가 들어오면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 가보니 동남아 경제랑 동북아 경제랑 분리된 게 아니구나.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특별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그래서 특별인 거예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한아세안 사이의 정상회의는 사실 매년 있습니다. 네. 매년 10월, 11월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지역 다자 정상회의가 한꺼번에 열리고요. 그 계기에 옆에서 따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매년 열려요. 그런데 이 특별 정상회의는 대화 상대국들이 특별한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주년이다. 20주년이다, 30주년이다 이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열리는데 여기에 또 좀 재밌는 게 한국 정부가 좀 나쁜 말로 하면 극성 맞기는 해요. 다른 나라들은 10년에 한 번 특별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쵸. 한국은 2009년, 2014년 그리고 올해 세 번째거든요 벌써. 네네. 최초로 5년마다. 선생님 그렇게 많이 예, 한 최초로 거는. 자국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세 번 개최한 게 우리나라가 처음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관계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5년마다 매번 가서 쫄라가지고 정상회의를 하자라고 유난히 회의를 해서 좋아하는 민족이었네. 아, 그래서 근데 물론 세 번 다른 정권에서도 지금 계속 한 거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요번에 좀 많이 더 공을 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취임하신 뒤에 2년 동안에 아세안 10개국을 또 다 도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또 그것도 역대 최초라고 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정상회담이 그래서 뭐 30년인 것도 특별하겠지만 정부가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쓴 데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딱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역시 신남방 정책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선언을 하고 아세안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 국가를 다 방문한 것도 처음이고 네. 그래서 나름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뭐 2017년에 막 전쟁 날 것처럼 한반도에서 난리를 맞아요. 하다가 2018년에 갑자기 로켓맨. 예, 분위기가 급반전돼 가지고 뭐 내일 바로 통일될 것처럼 하다가 2019년에는 또 하노이 정상회의 이후에 좀 소강 상태잖아요. 분위기가, 네, 맞아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신남방 정책은 꾸준하게 추진됐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어떤 신남방 정책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정상회의에 좀 우리가 얼마나 아세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아세안에 접근하려고 하는지 그 어필하는. 의지를 좀 정성을 보여줘야겠다. 좀 보이려고 예. 하셨던 거구나. 그런 것들이 컸죠. 그래서 이번에 회의 사실 끝나고 선언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아세안 공동의장, 공동 성명. 비전 성명, 한강 메콩강 선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청취자분들께 이게 조금 정상회의 때 주요하게 좀 나온 이 의제가 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몇 가지 중요한 문서나 스피치만 봐도 일단 공동 의장 성명이 나오면서 했던 스피치 양쪽 이제 태국하고 한국하고 정상 스피치가 있고 그리고 비전 선언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 선언문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한메콩 에 또 그만큼의 문서들이 따로 있죠. 엄청 포괄적인 또 다 내용이더라고요. 네, 되게 포괄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뭐 정상회의 때마다 흔히 하는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네. 제가 주목한 부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전에 있었던 뭐 정상회의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유무역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유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일본하고 무역 갈등이 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룰을 깨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 쪽에서.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아세안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역의 중소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다 피해를 입고 있는 맞아요. 잠재적으로 엄청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강대국이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국가들한테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요. 그쵸. 특히 미국이 음. 지금 뭐 방위벽 협상 네.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반적으로 다 포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자유무역에 관한 것들을 지역 국가들끼리 좀 입을 맞춰가지고 손발을 맞춰서 이 질서를 좀 유지하는데 어쨌든 지역 내에 물건이 많이 돌아다니고 서로 간에 사람도 돌고 예, 돈도 경제가 돌고. 안전할 수 있도록 강대국 앞에서 그렇게 협력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뭐 글쎄요 일반 그 독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는 전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본 부분이 미국이 지금 인도퍼시픽이라는 전략을 들고 네. 나서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세안이 올해 초에 자기네들 버전의 인도퍼시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되게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파고 들어가면은 근데 이번 정상회의 공식 문서에 한국이 아세안의 인도퍼시픽 비전에 대해서 찬성한다, 지지한다, 그리고 아세안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특이하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 좋은 이야기 많은데 결국에는 그 문서들이 대부분 다 3P라는 거를 네. 통해서 특히 이제 한 아세안 비전 성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동안 한 아세안이 무엇을 해왔고 그걸 정리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적어놓긴 했는데 뭐 일반적인 생각을 잘해보자라는 이야기죠. 네.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함께 잘 살자. 예.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좀 하더라고요. 네. 허무하게 끝나버리네요. 지역 네. 아세안 그 지역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강대국들에 너무 둘러싸여 있으니까 안보 부분도 그렇고 경제 부분도 그렇고 조금 잘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비핵지대 조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논의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한국과도 좀 잘 협력해 보자. 뭐 이런 것이고 되게 하지만 되게 포괄적인로 선언들이 약간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추가로 또 엄청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북측을 북한 쪽 초대하려고 같이 했는데. 초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들 때와 날 때를 알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찰지겠다. 네, 또 기막힌 한마디. 네, 워딩. 네, 그렇죠. 근데 남북관계 지금 상황이 또 좋지 않고 또 공동 성명이나 이런 거 합의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뭐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글쎄요, 뭐 마지막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 안 온다, 뭐 우리 쪽에서는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는 다 해놨다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오지 않았고 정상회의 며칠 전에 지금 이야기하신 북한 쪽의 입장이 나왔고 그런데 뭐 왔었으면 좋았을 것 좋았겠죠. 같아요. 네, 왔었으면 맞아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오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첫 번째로는 지금 북미 간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남북 간의 상황이라는 거는 일단 다 아는 거니까 접어두고 두 번째로는 부산이라는 거리라는 게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을 처음 내려오는 건데 당연히 근데 부산으로 서울도 가요. 아니고 부산까지 간다라는 거는 꽤 큰 모험이다. 라는 생각이 그런 들고 건 생각 못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예,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까지 거리라는 게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해야 되니까 예. 이동이나. 예.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국제사회로 불러낸다라는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그 몇몇 아세안 국가들에서는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되면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거는 상 붙여버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되죠. 모든 그렇죠. 초점이 집중이 되니까 내신이나 뭐 국내적으로 우리나 국내 언론이나 외신들이나 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아세안 입장에서는 동원되는 우리는 뭐냐.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네. G20 한국까지 와서 왔는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그냥 느낌도 있었어요. 네. 이거를 약간 무대로 약간 다자 협력의 무대로 약간 너무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약간. 그래서 그런 그 걱정이 좀 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다 오케이를 했으니까 동의를 했으니까는 정부에서는 노력을 했던 거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올해 내내 계속 진행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차피 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오게 된다면은 아세안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끝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거를 비밀에 붙이고 한국 정부는 뒤로 빠지고 터뜨리고, 예. 아세안이 아세안 초대한 국가들이 것처럼. 초대한 것처럼 해서 아세안 플러스 아세안과 북한의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하면은 그림이 예쁠 수도 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북한을 국제 무대로 불러낸 게 아세안이다라는 거는 아세안 입장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고 본인들이 지역의 뭐 평화와 뭐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한국하고 아세안 관계도 좋죠. 뭐 거기에도 좋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니까 그런 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올해 지금 이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올해는 아세안 의장국이 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세안 플러스 3에 초청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무대로 좀 나와서 경험을 하라라는 의미로 근데 결국 거기도 안 왔는데 내년에는 또 아세안 의장국이 베트남이거든요.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선생님? 글쎄 모르죠. 뭐 베트남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좀 그런 시도를 계속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런 부분을 또 선생님 어디에선가 선생님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상회의 결과물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의미 있게 볼만하다라고 하셨는데 아세안이 이제 저희들의 프로세스 가는 길을 좀 밀어주는 걸 많이 동참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세안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특히 과거 정부에서 아세안에 접근했던 거를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한국은 지난 두 정부에서 무조건 아세안에 찾아가서 북한 핵 문제를 들이대면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라는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가서 우리 하고 편에 왔어요. 서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은 무슨 소리까지 했었냐면 야 우리가 너네들한테 ODA도 주고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거는 좀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정말 북한 멋떨어진다. 압박하자. 그런 식의 접근이 꽤 있었거든요. 지난 정부들에서.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반대로 동남아 국가들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동남아 지역의 뭐 재난 문제라든지 네, 이런 비전통 맞아요. 안보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또 성의를 보였지? 그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그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라는 거는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남북이 갈등을 벌이는 국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이거는 그 근본적으로는 뒤에 미중이
이라는 네. 큰 국가가 버티고 있는 문제고 한국만 해도 상당히 큰 국가고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또 북한은 또 핵무기도 가졌잖아요. 거기다 일본, 러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그 남북 경색 국면에서 자신들이 숟가락을 얹어봐야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얻을 게 없다라는 거와 함께 무력감도 있죠. 네. 이 큰 나라들이 싸우는 데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무력감.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가급적 말을 아끼고 인게이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런데 이제 지금과 같이 그나마 남북 사이에 북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좀 해빙 모드가 조성이 돼 있을 때는 동남아 국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예, 좀 한반도에 편해지는 거죠.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 뭐 북한하고 다리를 놓겠다.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는 ARF나 아세안 플러스3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라라는 주문도 하고요. 예, 그런 그 아세안의 태도가 이번 정상회의에도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 주도로 일어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화 번영의 한반도 건설에 동남아 국가들도 적극 지지한다라는 것들은 의장 성명 모든 주요 네, 문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런 거는 좀 성과로 봐도 되겠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이제 성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그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성과들을 정부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네. 해와가지고 좀 어감이 그 선입견이 생긴 거죠. 네. 저 스스로 아 이거 성과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근데 사실 이거는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네, 맞네요. 네, 선생님 그 아세안 정상회의 끝난 다음 날 27일이죠. 그때 한 메콩 정상회의도 함께 열렸는데요. 요게 그동안은 그 5나라 즉 어디더라? 메콩강을 둘러싼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네. 베트남, 태국. 네. 좋네요, 선생님. 잘 대답해 주시니까.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 그 나라들이 저는 몰랐는데 외교장관 회의만 했지 여태까지 정상회의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가 그 바닥을 좀 깔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의제들이 논의됐는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메콩 정상회의는 올해가 첫 번째고요. 네. 지금까지 2011년부터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만 개최됐었고 그러다 이번에 이제 격상된 건데 결국 메콩 국가들 태국은 뭐 중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상황에서 개발 협력 의제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주도를 했죠. 네. 그래서 한국이 메콩 지역의 경제 성장, 근데 여기서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그 인클루시브 소사이어티 같은 이야기들도 들어가거든요. 포용적인 사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는 네. 말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대부분 다 개발 협력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유무역에 관한 이야기, 무역질서, 지역의 무역질서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 한국이 그 메콩 지역 국가들에 세운 몇몇 기관들이 있습니다. 개발 협력을 위한 기관들. 네. 예를 들면은 베트남의 V키스트,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것들을 모방해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을 해서 만든 V키스트나 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DI를 본따서 만든 MDI라고 있거든요. 미얀마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고 그런 것들 그런 이름을 것들하고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제도들 사이에 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꽤 많이 언급을 정상 그 선언문에서 했고요. 근데 뭐 어쨌든 대부분 개발 협력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저는 한가기 기적과 같은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약간 개발 관련한 피해나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 좀 예. 디테일함이 예. 떨어지는 거가 좀 우려가 됐는데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If every voice was to be heard and every tear fell to the sky, imagine beauty magnified
place that I love to call it as my own. This is a place for you and I.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노래인데요. 선생님,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는 동남아시아 10개 나라하고 한국 가수들이 다 모여서 같이 부른 노래고 그 잘 아시는 김영석 씨가 프로듀스를 한 노래인데 사실 저는 정상회의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노래가 공개 처음 됐을 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다고 노래까지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번 정상회의에. 그것도 되게 동남아적인 거거든요. 동남아 국가들 뭐 내셔널 데이,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이나 이런 때마다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세밀한 부분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 love through the hurt, then we can always find a way. I believe that only love can make it last. Don't let all your fears and your doubt Define just who you are inside. if we can live our lives by standing side by side. Tell me there's more in me, more than I even choose to see. Say that you'll stand with me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려고 해왔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얼마 전 선생님 칼럼을 통해서 김춘수의 꽃을 비유하시면서 노를 부르기 노를 전에는 부르기 전에 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뭐랄까 일관된 정책 그리고 또 뭐랄까 명명한 거에 따른 일관된 정책 그런 것 부분을 선생님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반이 지난 시점인데요. 요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 그러면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양비론도 아니고 이상한 어정쩡한 이야기가 네. 가능한데 뭐 그거 저도 피할 수는 없고요. 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썼던 칼럼에 뭐 그 김춘수 꽃 그 시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 신남방 정책이다라는 것이 한국의 아세안과 뭐 자주 잊혀지지만 인도에 대한 정책인데 이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투입되는 자원이라든지 정치적 의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제도를 통해서 뒷받침됐다라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그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외교부에 아세안을 담당하는 것들이 이제 독립된 국으로 격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아세안 사무국에 나가 있는 아세안 대표부도 격상이 됐고 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달라진 부분인데 네.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2017년에 신남방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한반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주로 한반도와 4강을 그쵸.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대부분의 자원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은 상태에서도 신남방 정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이 정책이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정도의 확신은 동남아 국가에 심어줬다라는 네. 성과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뭐 한번 동남아 순방 갔다 이거 아세안이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뭔가 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한번 쏘거나 그쵸. 그러면 이제 아세안은 무슨 아세안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북한으로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아세안 방면에서 돌을 굴려갖고 올라가다가 다른 데 무슨 일 생기면 그냥 탁 놔버리고 다시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꽤 높이 돌을 굴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해줄 일관되게. 만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신남방 정책의 또 평가의 이면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지금까지 냈냐라고 네. 이야기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아쉬운 것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이 그럼 지금까지 뭐를 가져왔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국 쪽에서도 그렇고 동남아 쪽에서도 그렇고 손에 잡히는 부분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뭐 경제 협력을 한다 그러면 뭐 몇억 불, 그쵸. 몇백억 명. 불, 뭐 몇 명,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딱 제시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국가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신뢰가 쌓인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평가들은 있죠. 네. 예. 그럼 뭐 선생님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듯이 뭐 알맹이는 없다. 초반에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3P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보이는 건 시장 확대 정책뿐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사실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당연히 경제적 협력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야 돈이 돌아야 또 이제 그런 게 되는 건 맞는데 약간 저희가 이 신남방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우려하는 게 이제 무기 수출 강화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개발이 인권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좀 디테일하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또 뭐랄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거 이런 비판. 그거를 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 이제 신남방 정책의 3P라는 부분에서 뭐 이거 경제만 하자는 이야기냐라는 이야기 비판이 되게 많고 저도 또한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건 뭐 신남방 정책 한다고 그러더니 무역 얼마 늘어났네, 투자가 얼마 늘어났네, 중소기업 한국의 중소기업 진출을 위해서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신남방 정책이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른 분야들은 그러니까 people 사람이란 부분이나 평화라는 부분은 그쵸.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비판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정책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렇고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숫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거를 또 의도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부분도 있고 그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의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 쉽게 말하면은 아세안 국가들하고 지역의 평화 건설을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뭔가 올라가고 숫자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점에서 그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해 보인다라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라는 부분, 피플이라는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피플을 이야기할 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모든 협력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사회 문화적인 협력, 네. 또 인적 교류라는 부분에서 피플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차원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부분에서의 사람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나고 이제 공동 의장 성명을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태국 총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듣고 전 살짝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가장 먼저 언급한,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뭐 인사말로 이렇게 네네네. 쭉 하는 거 나오고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 나온 게 그거였거든요.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2배로 늘리겠다. 비자 간소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사회문화 분야 인적 교류. 옛날 같았으면 뭐 무역을 얼마를 늘리고 무슨 뭐 FTA를 체결하고 이런 이야기부터 했을 텐데 그런 점은 좀 달라졌다고 보이고요. 교류를 실제로 네, 잘할 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당장 눈에 띄는 하루아침에 결과는 안 그렇죠. 가죠. 그 한국 정책의, 그러니까 특히 아세안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인데 2, 3년 해보고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없으면은 안 되면 접어요. 포기하고. 예. 근데 뭔가 좀 진드같이 한 10년, 20년 정도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일관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파트는 아까 이야기하신 이제 방산 관련된 것들, 무기 수출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뭐 이렇게 개발 협력을 한다, 개발을 한다, 인프라를 건설한다, 뭐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에 또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씩 나누시는 거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원래는 저 세 가지씩 좋아합니다. 동남아에서는 세 가지 3포인트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3포인트. 우연히 이제 두 가지씩 나오는데 한 가지는 그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세안하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우리의 많죠. 국가 이익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여전히 그런 사람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 놀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놀랄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설키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는 거를 하나의 단일한 그 걸로 보고 네. 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물론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특히 후자 같은 경우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 라오스댐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업들도 가서 막 도주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두 가지의 좀 뭐라고 할까 그 욕망, 예, 욕망이 얽혔다라고 두 가지 보이는 욕망이 게 얽혔다. 예.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런 크다란 인프라를
만들려고 우리도 예전에 많이 그런 것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시 개발한다든가 뭐 이럴 때 그냥 사람들 대책 없이 내쫓고 네. 이렇게 했던 부분들 장축체육관도 아마 캄보디아가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필리핀 건설할 아니에요? 때? 필리핀이 필리핀이었나? 예. 아, 네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 개발도상국가들이 경제 건설을 위해 가지고 뭔가 만들고 인프라 만든다고 할 때 우리처럼 뭐 토지를 제대로 보상해주고 그쵸.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그들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것이 성과고 이제 그 욕망이 한편이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한국 쪽에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고 태극기를 거기다 딱 갖다 붙이는 그 욕망이 또 한편에 그 있는 욕망이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그 두 욕망이 네.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음. 그런 관리 감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적절한 감시 장치가 필요하고 한국 안에서 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뭐 참여연대도 네. 그런 거에 관해서는 뭐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말은 하고 있는데 근데 잘 이게 안 익히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음. 솔직히 그 한국도 사실은 그런 단계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갈 길이 사실은 되게 그렇죠. 멀어요. 한국도 그런 뭐 부분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 이렇게 제대로 네. 안 되고 있는 거 너무 네. 많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밖에 나가서까지 그런 음. 악행을 네. 할까봐 그런 음. 우려와 음. 또 무기 수출을 이제 약간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제 확대해 보려고 하는 그 욕망도 너무 큰 욕망을 또 근데 그런 가지고 욕망들이 다 있으니까, 네. 이제 이 정책 안에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거 하나 안에 뒤섞여 있어요. 그걸 그렇죠.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목소리.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데라는 목소리. 거기다 저쪽에서는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와서 돈이나 좀 떨어뜨려줘. 뭐 좀 지어줘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뭐 정부를 조금 변호를 해주자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딱 칼로 물을 자르듯이 제도를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이건 하지마, 이건 안 돼, 이건 위험해,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딱딱 지어내면 좋은데 무기 수출 그건 아니지. 이렇게 지어내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제도가 갖춰지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도가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는 뭐 알아서 되겠지 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 누군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내버려둬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잘 문제 제기를 되게 봐야겠네요. 멋있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 네. 느낌 있잖아요. 너무 바람직한 이야기로 선생님 끝나요. 너무 바람직하게 이 팟캐스트에서 국익이라는 이렇게 게 약간 국익이라는 거를 꼭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이게 수출하고 이것만 국익으로 볼 것이 아니면 한국의 그런 외교 관계를 잘 해나가고 한국의 그런 이미지가 예컨대 스웨덴처럼 북미 협상을 이렇게 중재하고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국의 그런 그렇죠. 아세안 방면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요새 흔히 유행하는 말로 빅픽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아세안에서 뭘 빼먹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거보다는.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 대통령도 뭐 오늘 수석 그 비서관 회의에서 네. 그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아세안은 협력 대상이 아니다. 아세안은 함께 갈 동반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이 협력 대상이라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전 대통령들도 같이 가야 될 동반자고 친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게 가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숫자나 돈으로 셀 수 있는 이익을 잠시 접어두고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얻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더 큰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요새 그 미국 중국 사이에
그것도 심하고 우리도 뭐 인도 퍼시픽 압력도 있고 1대1로 압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강대국이 아니라 지역의 그런 중견국들, 국가들 사이에 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간 연대도 있지만 정부 간 연대라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맞아요. 갑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사방에서 그렇죠. 예, 강대국의 갑질을 이겨내기 위한 지역의 을들의 정부 차원에서 을들의 연합. 들의 연대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다 핵보유국인데다 갑질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근데 이런 신남방 정책도 되게 중요한데 그 아까 우리가 가서 저지르는 범죄 문제든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이주 여성이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예.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 이야기하신 거 보면은 한국 내에 와 있는 동남아 국가 국적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한국 정부가 네. 전향적으로 관심을 갖고 네.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든지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건설해 주든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그쵸.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뿌리면 뭐해요? 뭐해요? 한국에 대한 아무 인식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그 베트남 참전에 관한 문제들요. 네. 이거 지금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는 좀 뭐 의식적으로 이 문제를 크게 하고 맞아요.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베트남의 라이따이안들 네.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필리핀의 필리핀의 코피노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신남방 정책이라는 거 아세안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정부는 이런 데 대한 보관이 있어야겠죠. 대안들이.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 베트남 참전 이제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마이뉴스에 저희가 또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신남방 정책 이제 특별 기구를 다루면서 좋은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한국이 정말 잘 관계를 맺고 있냐 해서 또 베트남전 참전 민간인 학살 문제나 뭐 라오스 댐 문제, 로힝야 그 맞아요. 난민 문제나 이런 것 네. 연속 기고를 또 예. 한 것이 있으니 깨알같이 구글에 자랑하시네요. 검색해 보시면 네, 또 자세한 내용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여러 가지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남방 정책이랑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하겠다 해서 막 팩트시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그 정책들이고 실제로 또 미국이랑 한국이 그거 위해서 MOU도 많이 맺었고 많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한국 사회에 알려진 인도 태평양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와서 이야기하고 19년에 올해 6월이든가요? 언제나 6월이요. 또 한번 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인도퍼시픽이 한국에는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버전의 인도퍼시픽만 들어왔고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미국 버전의 인도퍼시픽이고 이거 미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뭐 갑질하는 거 아니야? 중국 한국 견제하는 거 아니야?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되게 푸시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11월 초에 한미 사이에 합의가 나온 거 보면 신남방 정책이랑 인도퍼시픽이랑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를 잠깐만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미국의 관심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어떻게 막아낼 거라는 거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합의에서는 그런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은 빠졌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오바마 정부 이전부터 사실은 그 우리나라 정부로 따지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네. 한국이 동북아시아 또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빠지면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책임질 수 없으니 지역 국가들이 좀 더 부담을 나눠 가져라라는 이야기예요. 뭐 트럼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 맞아요. 되었던 이야기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퍼시픽을 이야기하는 거에도 상당 부분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합의에는 그게 빠졌고 주로 소프트한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개발 협력이라든지 거버넌스 문제, 동남아시아 국가나 지역에 그리고 에너지 안보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스마트 시티로 뭐 사이버 시큐리티도 들어있고 스마트 시티도 들어있고 그런 소프트한 부분에 집중하겠다라고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군사 전략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다 좀 한두 가지 추가를 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퍼시픽이라는 건 미국판 인도퍼시픽이고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인도퍼시픽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되게 반감 네. 내지는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을 갖게 됐어요. 걱정도 많이 해요. 네. 학생이. 근데 인도퍼시픽이라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 미국, 일본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같은 인도퍼시픽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네판 인도퍼시픽 버전을 만들어낸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퍼시픽은 어떤 특정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 개념으로 더 많이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태 지역이 있었고 네. 그 뒤에는 동아시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점점점 인도퍼시픽이라는 더 확대된 지역으로 더 넘어간다는 넓어져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태 지역이다, 동아시아 지역이다라는 그 지역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호불호를 그렇죠. 가질 이유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를 지정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맞냐 틀리냐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 자체는 대단히 중립적인 지역 개념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한테는 트럼프의 인도퍼시픽이란 것이 알려졌고 한국 사회는 역시 미국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도퍼시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하는 반응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게 지역 개념이라면은 좀 달리 생각해 볼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 난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도퍼시픽 갖다 들이밀고 있고 중국은 1대1로 갖다 들이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이 인도퍼시픽이라는 지역 개념, 전략 개념이 아니라 지역 개념을 이용해서 지역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세안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은 강대국 앞에서 비슷한 전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슷한 위기를 맞고 있고 애들 사이에 연대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까지는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의 중소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연대를 함으로써 우리의 자율적인 공간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지역 국제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익이 지역 질서에 좀 더 반영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협력이 참 어려운 게 저도 늘 이제 그 전략적인 협력을 동남아 국가들이랑 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1년 하고 2년 한다고 그래가지고 딱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거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보면은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얘기 되게 수출로 먹고 살고 외교로 먹고 산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강대국에 둘러싸여가지고 외교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정작 외교는 그 강대국에 대한 외교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말만 했지 만들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제가 동남아시아를 본 지는 그렇게 뭐 오래 안 됐지만 얼마나 됐나?
석사 때부터 했으니까 25년인데. 나이 얼마 안 되셨나? 반전. 완전 뭐 한 가지를 25년 25년 됐어요. 이거. 아니 뭐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 근데 그거 보기 시작한 이후로 한국 정부가 이번만큼 진지하게 그렇게 강대국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이외에 우리 친구들을 만들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예 그런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좀 많이 좋게 평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저희가 이 비판적 입장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라지셨지 막 이랬는데 뭐 의외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부에서 네, 네. 신남방 정책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니까 네. 아세안에 대한 정책을 하려는데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거를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하려고 할 때 또 계속 응원해주는 하라고 푸시를 그런- 하는 것도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것도 외교 맞습니다. 사실 외교 다변화란 방향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맞아요. 강대국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이런 얘기만 해왔고 그리고 근데 그 방향이 사실 3P를 이왕 이야기한 만큼 그거에 맞게 가고 있나 그쵸. 보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늘 외교가 중요한 나라라고 하는데 외교를 한국의 국방 예산을 한 50조 정도 쓰면 외교 통일 합쳐서 한 그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요. 써요. 저는 어떻게 이게 사실 현 되겠냐고요. 주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교가 너무 중요하면 그걸 관계를 잘 만드는 거를 통해서 좀 한국 국가의 그런 전략이나 이런 걸 설정해 가야 되는데 뭐 무기 사고 뭐 국방 예산 쓰고 물론 그걸 그만큼 또 똑같이 뭐 쓸 수는 없긴 하겠지만 더 투자해야 해도 하는 게 된다. 아닌가 맞아요. 더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아무튼 늘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나가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동남아 쪽에 내는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못지않게 국내로 보내는 메시지도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외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만 정부의 정책도 맞아요. 힘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넘어서 아세안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인식을 하고 동남아에 대한 시각을 바꿀 때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다 좋은데 우리 안의 교육도 중요하다. 맞아요. 우리 안에 인식을 바꾸고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신남방 정책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꼭 네. 필요한데 정말 핵심적인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재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신남방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 될 테니 저희가 지켜보면서 비판할 건 또 비판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종종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점검을 위해서. 네, 연마다 이렇게 모셔서 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할게요, 선생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요.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자연, 사람, 국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아시아의 정신은 아시아가 전 세계에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함께하려는 정부 정책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좀 제발 좀 계속 정말 더 건강한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이웃 더 좋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